네, 정치의 한가운데서 여야 대표 주자 모시고 끝장나게 토론하는 끝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다시 청와대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 집무실 이제 청와대로 복귀를 합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복귀를 할 것 같은데요. 3년 7개월 만에 재개된 청와대 시대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제 느낌은 이제 제자리, 정상화 이런 네. 느낌이 들었어요. 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갔을 때 윤석열 씨가 얘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구중궁궐인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 나오는 과정 자체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신들 왜 나오려고 해? 아, 나와도 상관없어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난 나가야겠어라고 나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좀 불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의미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나왔으면서 국민과 오히려 불통했던 과정들이 윤석열 정부의 시작부터 네. 그 앞길을 막았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의 부분들은 역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와대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 있는 곳, 국정 운영의 중심이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 과정들도 중요했었습니다만 또 하나의 측면은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내란을 일으켰던 어떤 공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 공간에 차기 대통령이 계속 있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또 대척하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는 건 뭐냐면 하나죠.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대통령실, 청와대건 용산이건 상관없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민심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이 부분들은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자리,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자리 이렇게 제자리. 생각을 합니다. 네. 원복 얘기했는데 결국엔 용산 시대의 끝, 청와대 시대의 시작입니다. 3년 7개월 만에 복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 사실은 공론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론화. 즉, 이전도 공론화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자기가 그냥 이렇게 그 설득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짧았고요. 그다음에 이전하겠다라고 그냥 드라이브를 걸었고 네. 그 이후에 그게 상징처럼 사실 시작이었던 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저기 의대 그 증원도 그렇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그냥 드라이브를 건 그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굉장히 안타깝고요. 뭐 교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저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뭐랄까 청와대라는 곳이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에 계셨던 뭐 문재인 정부라든지 혹은 유홍준 교수도 지금 뭐 문화재 청장이지만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걸 이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국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문제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근데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제3의 장소를 찾을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다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반대를 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의 결과를 봤기 때문에 네. 또다시 윤산에서 계속 하겠다라는 것을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이제 본관이 아닌 비서동에서 참모진들과 소통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여민관의 삼실장과 함께 상주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좀 의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실이 저도 근무해 본 바가 있는데 네. 이 지무동하고도 또 담벼락이 중간에 있어요. 네. 그리고 거리도 꽤 멀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감이 존재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소위 이제 여민관 내부에다가 별도의 집무실을 두면서 거리를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런 물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이 만나서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감 자체가 좁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가장 중요하게는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또 국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국민들이 저 정부는 진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인 신뢰가 가장 중요한 바탕이다. 전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업무 보고를 공개하는 과정 속에서 네. 보여주는 네. 투명성 그리고 그 업무 보고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다 아니까 사회적인 토론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뭔 일을 추진을 할 때 그 추진 자체를 과거에 누가 했었느냐? 공무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여론이 어떤 건지 민심이 어떤 건지를 반영하면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도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까이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너무 방점을 두기보다는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랬을 때 과거의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벗어내면서 저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자주 만나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갖게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엔 대통령과 사무실장이 1분 거리 이내에 같이 근무한다는 거고 청와대 자체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복귀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 공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연민관에 자주 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소통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전임 정부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기춘 비서실장마저도 사실 만나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외국 드라마가 너무 부러웠어요. 웨스트윙 같은. 네. 그냥 집무실에서 바로 옆 다 와 그러면 총알같이 다 달려와서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는 가운데 딱 앉아 있지만 뭐 오바마라든지 네, 전임 그쵸. 대통령들은 네, 그냥 옆에 소파에 캐주얼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고 맞아요. 다 평등하게 맞아요.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어떤 그 공간이 주는 사실 공간이 주는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중궁궐 말씀을 하셔서 솔직히 한 말씀 저도 드리면 제가 이제 어떤 진영의 그 정부를 청와대를 떠나서 네. 정권이 바뀔 때 이제 그 바뀔 때마다 저는 이제 그 기자였으니까 청와대 수석들 한 1년, 2년 이렇게 후에 만나요. 그 전에 2년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만나면 뭐 문재인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1년 딱 지난 다음에 이들의 태도가 무조건 우리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예요. 우리 청와대가 잘하고 있다. 왜 그걸 제대로 언론에서 반영을 못 해주냐.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중궁궐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의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을 하고 이렇게 방어적 기제만 동원을 하니까 그래서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현재 어떤 정부가 또는 청와대가 무엇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한다면 청와대에 있건 아니면 뭐 어디에 있건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웨스트윙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청와대 복귀를 한국형 웨스트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웨스트윙은 어떠한 뭐 구조가 아니라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대통령과 그 비서동 여민관에서 사무실장의 이런 동거 한국형 웨스트윙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게 되고, 근데 일단 전 팀워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참모진뿐만 아니라 네. 총리, 비서실장 이렇게 3인 네. 그런데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면 또 국정운영을 진행하는 부처의 어떤 핵심인 국무총리, 그러니까 네.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총리, 대통령 이 세 분의 케미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아직까지는 핵심적으로. 그래서 그 케미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세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얼마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적인 따가운 비판의 여론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전달을 해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스스로는 오를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을 했었고 국민들이 우리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적 여론도 충분히 어떤 3인 체제 내에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각 실장에게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내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만 또 그 외에도 남아있는 소수의 의견들 같은 경우는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국정에 반영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국정운영 핵심은 더 많은 다수가 우리 정책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찬동해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국정운영의 동력이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뭐 예를 들면 백악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청와대가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으로서의 뭐 블루 어떤 예를 들면 청사진 같은 경우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시스템이 성공한다고 한다면 저는 청와대 아까 말씀드린 구중골이라는 이미지를 다 벗어내면서 아 그래 산 아래 있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저곳은 우리의 마음들을 정책으로 잘 실현하는 공간이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느낌, 이미지, 시스템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안보가 중요하니까요. 2023년 4월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미국 현지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안보 그 고위급 대화가 마치 옆에서 들은 듯이 생생하게 이제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미국의 기밀 문서가 유출이 됐고 그 현지 언론 됐고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최고급 안보 라인의 대화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는 게 보도가 돼서 아예 대통령실의 도청 문제, 이제 안보 보안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거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면 그런 문제가 좀 없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 굉장히 파장이 컸죠. 그 이후에 사실 이쪽 그러니까 그 보수 일각에서는 그것 때문에 용산으로 이전했다. 청와대는 이미 보안이 많이 뚫려 있다. 그래서 이전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다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보안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에게 개방이 된 상태이니까 개방돼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사진을 찍고 올렸어요. SNS에. 예. 그런 사진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연관에서 청와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로 가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또는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미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뭐 이건 보이는 어떤 공간만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도 역시 이제 대통령 집무실 안에 일정 부분 다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 SNS에 올린 부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적대 세력이 국민을 가장해서 어떤 특정 목적으로 청와대에 관광객으로 가장해서 네.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충분히 지금 이미 청와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청와대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가정 속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충분히 보안을 지금 뭐 새롭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중, 3중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냐. 다 공개된 상태에서의 어떤 보안이 용산의 예를 들어서 이전의 어떤 보안이랑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 2023년에 그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도감천 의혹은 다 거짓이다. 우리는 철통 보완을 하고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청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지하 벙커 문제도 좀 나왔었고 이전에 있어서 지금 청와대로 이전이 보완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네. 하더라도 어느 네. 공간을 간다고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통신감청이라고 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막아내는 측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도감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때 문서가 어떤 거였냐면 그건 한국 우크라이나 탄약 확보를 위한 미국의 압박에 관한 최종 사용자의 문제 우려. 그래서 이 문서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탑 시크릿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TS라는 개념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TS의 핵심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최고 통치권자의 내용, 발언 내용들을 갖다가 도감청을 해가지고 네. 하는 것들을 아는 측면이 있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 관저 이전 같은 경우는 올해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한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죠. 보안 이제 문제 때문에. 충분히 보안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걸 다 만들어낸 다음에 간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완벽하게 도감청이 됐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는 그래서 공간 문제와 관련해서 도감청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도감청이란 문제의 우려가 저는 국정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국민과의 거리감을 더 만들어내는 측면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방송인 전현무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 청와대 주변을 도는 게 아마 요즘 MZ들한테 되게 유행인가 봐요. 5km 정도를 도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공간을 즐기고 그 내부는 가급적이면
충분히 도감청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들을 쌓아나가는 그래서 두 가지가 조화롭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감청은 당연히 지켜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겠죠. 왜냐하면 국가안보에 탑시크릿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우리가 얘기한다고 지켜질 부분이 아니어서 기술적인 문제다. 제가 벙커에도 있어봤거든요. 제가 네. 벙커 바로 옆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 과거에. 근데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끊임없이 이 도감청을 막아내는 기술들을 올릴 수 있는 방법밖에 다른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 부서에서 이걸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외부로 빠지지 않을 만큼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들긴 합니다. 말씀하신 우려점을 좀 고려를 해보면 이미 국민들한테 다 개방이 됐고 관저가 다 개방이 됐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도 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청와대를 들어가게 되면 뭐 도면도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합을 해서 나중에 뭐 김신조 사건 같은 사건은 없겠지만 어떠한 형식으로든 청와대가 습격을 당하거나 그 아무래도 권력의 심장인데 뭔가의 우려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건 좀 다른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네.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공간 구조는 다 알았을 거예요. 아, 알았다. 뭐 그 전에 그 공간이 이 공간하고 다른 공간이 아니고 땅을 파서 새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간은 다 알고 있다. 이제 문제는 나와 있는 동안 다양한 방식들로 도감청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무엇인가가 있었을까에 대한 점검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더 발전한 도감청 어떤 기술 능력의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막아낼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건 내부에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네. 좀 그거랑은 좀 다른 측면의 도감청에 대한 방지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또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우리가 집시법,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 관련 법을 이제 개정하겠다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관련 법은 아마도 지금 제대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지 예. 대법원 판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하자. 지금 안 되는 곳은 다 공관, 관저거든요. 네. 뭐 헌법재판소장, 뭐 국무총리, 대통령, 관저, 공관인데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는 문제로 이제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이것을 뭐 하려고 하다가 참여연대 등이 이미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네.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도 반대하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허가제로 바뀔 수가 있다. 보면 이제 경찰이 판단해서 뭐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면 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헌법에 나오는 집회의 그 자유의 어떤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충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우려되긴 합니다. 정광훈 그 교회 그 집회가 네. 이미 거기에 네. 신고를 했고 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또 동일 단체가 거기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면서 효자동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자동 주민들의 고통을 좀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집시법에 나온 대로 사실은 뭐 데시벨이라든지 엄격하게 뭐 해서 또 뭐 야간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 규제를 이렇게 다시 이제 허가제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대통령 집무실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계속 똑같이 이렇게 전용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효자동 주민들께는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을 손대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네, 시민들과 상인들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뭐 우려점들 말씀하신 대로 집회 시위 집회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있고 우리가 뭐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난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교체하는 것 이게 청와대 복귀가 시민 생활과는 좀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제 그 얘기 전에 좀 원칙을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민주주의 핵심은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주인들의 권리들을 갖다 주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넓히는 건 민주주의 핵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법률적으로 규제한다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까지 원리적으로 얘가 충돌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과거 보니까 세 가지라고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관저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쵸. 두 번째가 이제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데시벨 소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세 번째 문제가 걸리는 걸 텐데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권 자체가 또 이제 헌법에 보장된 게 주거권이니까요. 주거권 자체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집회와 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지역 주민들이 용인할 만큼의 좀 시위하는 분들과의 타협점들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경찰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건 시민을 보호하겠다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실의 권력에 좀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의 접근 자체는 오히려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탄생한 배경을 잘 보시면 내란을 막은 것도 국민이었고 탄핵과 파면을 만들어낸 것도 국민들의 소위 집회와 시위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로 옮긴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걸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어떤 만들어진 과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디테일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과 또는 시위대 또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일정한 좀 서로가 양해 가능한 측면들의 타협점들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집무실, 세종의사당이었잖아요. 이게 최근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좀 당겨라, 2030년 너무 늦다라고 해서 이게 추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세종집무실 임기 내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집무실이 임기 내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2집무실이라고 이미 표현이 돼 있고 그쪽을 완전히 뭐 이전을 한다. 이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아까 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관습법을 이유로 해서 그쵸. 이미 8대1로 부결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는 그 성격 상징 자체가 사실은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일이 지났으니까 대법원에 다시 이제 또 그 판결을 내볼 수도 있고 또 헌재에 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제2집무실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공간을 만들어서 국회도 이전에 계획이 있는데 역시 그것도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랑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2집무실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관지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지방선거 전에 추진일 것 같은데 충남 대전 특별시 이 통합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이 통합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여야가 무슨 예를 들어 갈등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제가 볼 때 7월 달에 대전시하고 충남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네. 안을 만든 다음에 12월 달에 입법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갈등은 없을 건데 오히려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갈등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갈등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먼저 얘기했는데 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누가 먼저 얘기했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자 충남과 대전이 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날 것인가.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진짜 이거 혜택이 되는 것인가의 부분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내고 그 합의를 통해서 반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이제 저번 여론조사 했을 때 55% 정도 찬성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한 30%에서 35% 정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랬을 네. 때 그분들에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시너지를 내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기도, 서울 다음에 최대로 큰 광역 다시단체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측면을 통해서 좀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좀 최초로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을 하고 네. 추진을 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이를 실행해보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란으로 어지러졌던 대한민국 또 정당 정치가 복원되는 과정이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지 야 우리가 먼저 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게 되고 저는 국민의힘한테 안 좋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좋은 사례로서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대전, 충남 통합이 이제 속도를 내게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이슈 뺏겼다라고 좀 당황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먼저 했어요. 2024년에 예, 압니다. 작년 11월 달에 먼저 잘하셨어요. 했어요. 먼저 했고 사실 그게 그 대통령이 말씀 안 하셨더라도 사실 그 플랜이 계속 있었고 민주당도 뭐 당신 야당이지만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뺏겼다. 가덕도랑 비슷해요.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이재명 정부로 들어서서 뭐 가덕도 신공항에 지금 또 논란은 좀 있지만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을 쭉 들여다보면 어느 정부에서 먼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대전 충청 그 통합 문제는 이번에 제대로 돼야 다른 어떤 메가시티의 어떤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오늘 진짜 교수님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씀하신 게 최초의 여야 합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상징하신 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 말을 처음으로 지금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하시죠. 청년의 올해 처음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브로맨스를 보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대답 부탁드리고요. 조원석 내란특검팀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지리적 밀착이 12.3 비상기업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용산시대의 끝, 그다음에 청와대로 복귀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 짧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가위바위보 할까요? 예. 존속 특검이 한 발언은 제가 보기엔 결과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고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용산에 있건 지리적으로 어떻게 되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출퇴근도 불분명하고 또 뭐 그것을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을 하나 더 만들었다, 통로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런 지경에 이르면 사실상 공간에 대한 문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하면 칼국수를 그렇게 드셨을 때 박수를 쳤지만 나중에 칼국수가 어떻게 되냐면 아니 고기 먹어도 되는데 경제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칼국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짧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조원석 특검 말. 예, 계속 짧게를 강조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조은석 내란특검의 결과 발표 자체는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저는 그걸 규정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핵심은 이제 아까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민심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족식, 족병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먹고 살게 해줘야죠. 그다음에 군대를 길러야죠. 근데 뭘 없애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맨 처음에 예를 들면 군사를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식량을 없애야 된다. 마지막이 뭐냐면 국민의 신뢰를 다 잃는다. 저는 적어도 이번에 청와대로 들어갔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란이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민심을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가장 잘 배운 정부가 이재명 정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진짜 뜬구름 같더라고요. 여론 확 바뀌는 게 금방이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런 노력과 책임성들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잘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용산시대 용산시대 끝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야 대표 주자셨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